2022년 10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50층짜리 오피스 빌딩의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 한강이 검은 뱀처럼 도시를 가로질러 흘렀다. 그 빌딩의 50층 전체 300평을 통째로 쓰는 사무실의 창문에는 금빛 글씨로 강혁탐정사무소라는 고급 간판이 빛나고 있었다. 해가 질 무렵이면 그 글씨가 한강 물빛을 받아 마치 불이 붙은 것처럼 이글거렸고 합정동 골목의 주민들은 그 빛을 보며 저 위에 돈이 얼마나 쌓여 있으면 50층을 통째로 쓰나 하고 혀를 찼다. 그러나 그날 저녁 강혁탐정사무소의 분위기는 빌딩의 화려한 외관과는 사뭇 달랐다. 탐정님, 이에나가 둥근 안경 너머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훤칠한 키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그녀는 최첨단 실험 장비들이 줄지어 늘어선 분석실 한쪽에 앉아 있었다. 화면에는 경찰청 실종자 데이터베이스가 떠 있었고 그 위로 붉은 글씨가 깜빡이고 있었다. 강서구 재개발 4구역 일대 실종자, 최근 3년간 12명, 강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185cm의 다부진 체구를 가죽 의자 깊숙이 묻은 채 검게 그을린 얼굴 위로 한쪽 눈썹을 가로지르는 옅은 흉터가 창밖의 석양빛을 받아 희미하게 드러나 있었다. 짧게 깎은 머리, 단단한 턱선.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10중 8구 은퇴한 권투 선수라고 오해했을 것이다. 그는 1980년생, 42살.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 16년간 베테랑 형사로 일을 갈며 현장을 뛰다가 어느 날 사직서를 던지고 이 탐정사무소를 차린 사내였다. 탐정님 듣고 계세요? 듣고 있어, 애나 씨. 강혁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그는 손에 들린 사진 한 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3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웃고 있었다. 앞머리를 바람에 날리며 어딘가의 복덕방 앞에 서서 사진 뒷면에는 가느다란 볼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재개발 4구역 황금열쇠 복덕방 404호. 이것이 박서연이라는 여자가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다. 의뢰인이 보내온 자료 정리 다 끝났어요. 이에나가 화면을 전환하며 말했다. 그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 출신의 분석화학 전문가였다. 강혁이 직접 스카우트해 사무소에 합류시킨 인재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극도의 차분함과 이성적인 태도가 그녀의 무기였다. 부검실에서도 태연하게 김밥을 먹을 수 있는 대범함의 소유자. 본인은 그것을 직업의식이 아니라 저혈당 예방을 위한 실용적인 행동이라고 진지하게 말하곤 했다. 박서연, 1992년생, 30세, 직업은 프리랜서 번역가, 2022년 7월 18일 이후 모든 연락 두절. 휴대폰 꺼짐, 카드 사용 내역 없음, 출입국 기록 없음. 경찰 수사 결과는 단순 가출로 종결. 단순 가출. 강혁이 씁쓸하게 되뇌었다. 네. 그런데 의뢰인 김도윤 씨, 그러니까 박서연 씨의 약혼자분이 추가로 보내온 게 있어요. 이에나가 스크린에 띄운 것은 박서연의 다이어리 사본이었다. 2022년 7월의 마지막 기록. 거기에는 떨리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황금열쇠 부동산, 고만석, 404호. 절대로 혼자 가지마.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이 더. 그 집에 들어간 사람들은 나오지 않는다. 강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형사 시절의 버릇이 되살아났다. 현장에 들어서면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의 순서로 단서를 포착하는 뛰어난 직관. 그 직관이 지금 경보를 울리고 있었다. 애나 씨, 황금열쇠 부동산 등기부등본 떼어봤어? 이미 다 준비했죠. 이에나는 안경을 밀어 올리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강혁보다 항상 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었다. 의뢰 분석, 교통편 예매, 현장 장비 점검까지 언제나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마쳤다.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주변 시세 분석, 재개발 구역 도면까지 다 뽑아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녀가 화면을 넘겼다. 강서구 재개발 4구역 일대에서 최근 3년간 실종된 12명의 사진이 격자 형태로 나열되었다. 남녀노소, 나이도 직업도 제각각.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12명 전원, 실종 직전에 부동산 매물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12명 중 9명의 마지막 동선이 황금열쇠 부동산 반경 500m 이내. 강혁이 이에나의 말을 받아 끝냈다. 이에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교차했다. 이에나는 그 순간
강혁의 눈 속에서 형사 시절의 불꽃이 되살아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 눈빛을 좋아했다. 아니, 좋아한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았다. 이에 나는 강혁이라는 사람 자체를, 그 거칠고 따뜻하고 집요한 사내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랑하고 있었다. 다만 그 마음을 입 밖으로 꺼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녀는 늘 그것을 숨겼다. 내일 아침 나 혼자 들어간다. 혼자요? 이에나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이것은 그녀가 보이는 가장 격렬한 감정 표현이었다. 보조 중개인으로 위장 취업할 거야. 복덕방 안에서 직접 보고 듣고 냄새 맡아야 해. 밖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럼 저는요? 밖에서 봐줘. 내가 안에서 찾은 걸 보내면 실시간으로 분석해줘야 해. 그리고 만약 내가 이틀 이상 연락이 안 되면 강혁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었다. 형한테 연락해. 형, 강민혁, 검찰청 고위 간부로 강혁의 유일한 혈육이었다. 강혁이 형사를 그만두고 탐정을 차렸을 때도 말리지 않았고 위험한 사건에 뛰어들 때마다 수시로 도와주는 든든한 뒷배였다. 이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강혁은 그 표정을 보지 못했다. 혹은 보고도 모른 척한 것일 수도 있었다. 바로 그 시각 서울 강서구 재개발 4구역,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고 낡은 복덕방이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황금열쇠 부동산이라고 적힌 간판은 한쪽 모서리가 떨어져 나가 삐딱하게 걸려 있었고 유리문에는 빛바랜 매물 전단지가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그 안에서 고만석 노인이 홀로 앉아 있었다. 60대 중반, 구부정한 허리에 두꺼운 돋보기를 쓴 인상, 낡은 전기장판 위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스테인리스 컵에 담긴 믹스커피를 후후 불며 마시고 있었다. 벽에는 2022년 달력이 걸려 있었고 10월의 날짜 위에 빨간 동그라미가 여러 개 쳐져 있었다. 인자한 동네 할아버지의 얼굴, 누가 보아도 그저 재개발 구역에서 버티고 있는 늙은 복덕방 영감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허리춤에서는 수십 개의 열쇠가 줄줄이 달린 열쇠고리가 매달려 있었고 고만석이 몸을 움직일 때마다 그 열쇠들이 짤랑짤랑 서로 부딪히며 기묘한 소리를 냈다. 마치 뼈가 부딪히는 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의 이빨이 덜덜 떨리는 소리 같기도 했다. 고만석의 앞에는 낡은 장부가 펼쳐져 있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에 빼곡한 글씨. 이름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고 각 이름 옆에는 계약 완료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가장 최근 이름은 이랬다. 박서연, 2022년 7월 18일. 계약 완료. 고만석이 믹스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낮고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또 한 명 오겠구만. 그가 귀가 어둡다는 것은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다. 고만석의 귀는 이 재개발 구역의 어떤 쥐보다도 밝았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복덕방 바깥의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빈집의 창문 소리, 떠돌이 고양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멀리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이쪽을 향해 다가오는 소리, 짤랑, 고만석의 손이 열쇠고리를 만지작거렸다. 수십 개의 열쇠가 어둠 속에서 서로 부딪히며 차갑게 울었다. 다음날 아침 9시, 강혁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황금열쇠 부동산의 문을 밀었다. 평소의 고급 정장 대신 낡은 점퍼에 면바지, 발에는 때가 탄 운동화를 신었다. 이력서에는 한정우 1988년생 경력 없음, 부동산 자격증 준비 중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에나가 밤새 만들어 놓은 위조 신분이었다. 왔어? 한 모시기 한정우 씨? 고만석 노인이 전기장판 위에서 몸을 일으키며 환하게 웃었다. 두꺼운 돋보기 너머로 반달 모양의 눈이 선하게 찌그러졌다. 어휴, 젊은 사람이 일자리 찾아 여기까지 왔어? 요즘 세상이 참. 들어와. 커피 한 잔 타줄까? 복덕방 내부는 강혁의 예상 그대로였다. 아니, 예상보다 더 평범했다. 오래된 장판에서 올라오는 퀴퀴한 냄새, 벽에 빼곡히 붙은 매물 사진과 전단지, 한쪽 구석에 낡은 정수기, 그 옆에 쌓인 종이컵과 믹스커피 봉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동네 복덕방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강혁의 눈은 이미 작동하고 있었다.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의 순서, 있는 것,
매물 전단지, 낡은 책상, 그 위에 전화기, 구석에 금고. 금고는 꽤 크고 복덕방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견고한 모델이었다. 없는 것, 컴퓨터가 없었다. 요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컴퓨터가 한 대도 없다는 것은 이상했다. 모든 기록을 수기로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어색한 것, 복덕방 안쪽 벽에 걸린 2022년 달력. 10월의 날짜들 위에 빨간 동그라미가 여러 개 쳐져 있었는데 각 동그라미 옆에 작은 글씨가 있었다. 너무 작아서 여기서는 읽을 수 없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복덕방 뒤쪽으로 연결된 문이 있었는데 그 문에는 자물쇠가 3개나 달려 있었다. 자물쇠 3개짜리 문. 복덕방 뒷문에 할아버지, 저 뒤쪽은 뭐예요? 뭐? 아, 그거? 그냥 창고야, 창고. 오래된 서류 넣어두는데 쥐가 들어와서 자물쇠를 좀 달아놨지. 고만석이 믹스커피를 저으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자, 이거 마시고. 설탕 많이 넣었다? 강혁은 종이컵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달았다. 너무 달아서 혀끝이 얼얼할 정도였다. 그 단맛이 이 늙은 복덕방의 퀴퀴한 장판 냄새, 먼지 낀 형광등 불빛과 어우러져 묘하게 쓸쓸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일은 뭐 어려울 거 없어. 고만석이 말했다. 전화 오면 받고, 손님 오면 차 내놓고, 내가 매물 보여주러 나갈 때 가게 봐주면 돼. 아, 그리고 한 가지. 고만석의 눈이 돋보기 너머에서 잠깐 빛났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강혁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인자한 할아버지의 눈이 아니었다. 구렁이의 눈이었다. 내가 손님이랑 둘이서 매물 보러 간단다 하면 절대로 따라오지 마. 집주인들이 낯선 사람 싫어해.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강혁은 고분고분 대답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 초소형 카메라 핀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다. 그날 오후 첫 번째 손님이 왔다. 50대 중반의 남자였다. 얼굴이 헬쑥하고 눈 밑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으며 싸구려 점퍼의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두리번 주위를 살피며 들어왔다. 빚에 쫓기는 사람 특유의 냄새가 났다. 절박함과 땀과 공포가 뒤섞인 냄새. 고 사장님, 저예요. 최병갑이요. 아이고, 최 사장. 오랜만이야. 들어와. 고만석의 얼굴에 다시 인자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강혁에게 눈짓을 했다. 밖에 좀 나가 있으라는 뜻이었다. 강혁은 순순히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그는 바깥 유리문 옆에 몰래 달아놓은 초소형 마이크의 수신기를 귓속에 꽂았다. 안에서 대화가 들려왔다. 고 사장님, 이제 진짜 끝이에요. 사채업자 놈들이 내일이면 집까지 들이닥쳐요. 마누라도 도망갔어요. 제발 그 집으로 보내주세요. 아무도 날 못 찾는 곳으로. 그 집이라. 고만석의 목소리가 느릿느릿 흘러나왔다. 최 사장,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돈이 있어야지. 있어요. 마지막으로 긁어 모은 거. 여기 3천만 원이에요. 봉투가 내려놓이는 소리. 잠시 침묵. 고만석이 봉투를 세는 소리가 바스락바스락 들렸다. 좋아. 내일 밤 10시에 여기로 와. 열쇠 줄게. 감사합니다, 고 사장님. 진짜 감사합니다. 최병갑이라는 남자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다. 강혁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열쇠를 준다. 그러면 사라진다. 박서연도 그렇게 사라진 것일까? 이 순간 강혁의 귓속 이어폰에 이해나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탐정님, 지금 다 듣고 있어요. 최병갑 검색했어요. 54세, 전직 건설업자, 2021년 사업부도 후 신용불량 사채 5억 원. 가족관계는 배우자 이혼, 자녀 없음. 연고가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연고가 없는 사람. 강혁이 낮게 되뇌었다. 네, 사라져도 찾는 사람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강혁의 입가가 굳었다. 형사 시절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한 가족의 평생이, 한 사람의 존재가 단 하룻밤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잔인한 현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이틀이 지났다. 최병갑은 약속대로 밤 10시에 복덕방을 찾아왔고 고만석에게서 낡은 열쇠 하나를 받아쥐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이후 최병갑의 흔적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증발했다. 전화번호 해지, 주민등록 말소 없음, 카드 사용 내역 없음,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리고 강혁은 복덕방에서 일하면서 기묘한 규칙들을 하나씩 발견해 나갔다. 첫째, 고만석은 특정 매물의 내부를 절대로 강혁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비어있는 공가, 독거노인이 살다 숨진 주택, 연고 없이 방치된 빌라. 그런 매물들의 열쇠는 고만석의 허리춤 열쇠고리에만 달려 있었고, 강혁이 물어보면 그건 내가 직접 관리하는 거야 하고 잘라 말했다. 둘째, 낮에 집을 보러 들어간 손님이 나올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분명 파란 점퍼를 입고 들어간 사람이 검은 코트를 입고 나오는가 하면 들어갈 때와 걸음걸이가 달라지거나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어떤 손님은 아예 나오지 않았다. 강혁이 물어보면 고만석은 뒷문으로 갔어 하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할 뿐이었다. 셋째, 김은지라는 이상한 여자가 있었다. 김은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 그녀는 2, 3일에 한 번꼴로 복덕방을 찾아왔는데 올 때마다 다른 이름을 댔다. 어떤 날은 이수빈이라 하고 어떤 날은 박지현이라 했다. 매번 집을 구하러 왔다고 했지만 실제로 매물을 보러 가는 일은 없었다. 그녀가 오면 고만석은 강혁을 밖으로 내보냈고 둘이서 무언가를 오랫동안 속삭였다. 강혁의 마이크로도 그 대화는 잡히지 않았다. 고만석이 그때만큼은 텔레비전 볼륨을 최대로 올려놓았기 때문이었다. 강혁은 매일 밤 사무소로 돌아와 이해나에게 보고했다. 그 여자, 김은지라는 이름도 가짜일 거야. 동의해요. 이해나가 분석 장비를 조작하며 말했다. 그녀는 강혁이 몰래 채취해온 김은지의 종이컵에서 지문과 DNA를 추출하는 중이었다. 실험실의 공동연구원인 송태풍 박사가 그녀 옆에서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조수인 나정희가 시약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탐정님, 지문 결과 나왔어요. 뭐가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요. 데이터베이스에 일치하는 지문이 없어요. 이 여자,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강혁의 눈이 좁아졌다. 위장 취업 5일째 되던 날이었다. 고만석이 오후에 매물을 보여주러 나간다며 복덕방을 비웠다. 2~3시간이면 올 테니까 가게 잘 봐 하고 나서며 뒤쪽 3중 자물쇠 문을 의미심장하게 한번 쳐다보고는 나갔다. 짤랑짤랑 열쇠 소리가 멀어져 갔다. 강혁은 30분을 기다렸다. 그리고 행동에 들어갔다. 애나 씨, 지금부터 녹화 시작해. 이미 시작했어요. 이어폰 너머로 이해나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혁은 고만석의 낡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영수증 뭉치, 볼펜, 사탕봉지, 아무것도 특별한 것은 없었다. 그러나 서랍 바닥에 미세한 틈이 있었다. 형사 시절의 손끝 감각이 그것을 잡아냈다. 이중 바닥이었다. 서랍 바닥을 들어 올리자 그 아래에 검은 가죽 표지의 낡은 장부가 숨겨져 있었다. 강혁이 그것을 펼쳤다. 첫 페이지부터 이름들이 빼곡했다. 이름, 날짜, 금액, 그리고 맨 오른쪽에 붉은 도장. 계약 완료 2020년부터 시작된 기록이었다. 이름이 수십 개, 그 옆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는데 모두 재개발 사구역 내의 빈집이나 독거노인 사망 가옥의 주소였다. 강혁의 손가락이 페이지를 넘기다가 멈추었다. 박서연, 2022년 7월 18일, 사구역 3동 404호, 금액 5천만 원, 비고 자발적 계약, 계약 완료 자발적 계약. 강혁의 손이 떨렸다. 그러나 그는 이를 악물고 계속 페이지를 넘겼다.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 근처에서 또 하나의 이름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김은지 본명, 윤세라, 2022년 3월, 계약 대행인, 수수료 20%, 김은지는 손님이 아니었다. 고만석의 사업 파트너였다. 계약을 주선하고 대상자를 데려오는 대행인, 브로커, 강혁은 휴대폰으로 장부의 모든 페이지를 촬영했다. 그리고 장부를 원래 자리에 되돌려놓고 서랍의 이중 바닥을 정확히 닫았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표정은 태연했다. 형사 16년의 내공이었다. 탐정님, 이해나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들려왔다. 사진 다 받았어요. 지금 분석 들어갈게요. 그리고 탐정님, 고만석 씨 지금 복덕방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드론 화면에 잡혔어요. 강혁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다. 최첨단 드론이 재개발 구역 상공에 떠 있었다. 이해나가 사무소에서 원격 조종하는 것이었다. 알았어.
강혁은 다시 의자에 앉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믹스커피를 홀짝거렸다. 3분 후 고만석이 돌아왔다. 짤랑 짤랑 열쇠 소리. 어이구, 잘 있었어? 손님 안 왔지? 네, 조용했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고만석이 웃었다. 인자한 할아버지의 미소. 그러나 그가 강혁의 곁을 지나칠 때 강혁은 느꼈다. 노인의 눈이 자신의 손을 스치듯 훑고 지나갔다는 것을, 그리고 서랍 쪽을 아주 잠깐, 정말로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확인했다는 것을. 강혁의 등에서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다. 그날 밤 탐정사무소, 장부에 기록된 이름 32개, 이 중 28개가 경찰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해요. 이에나가 대형 스크린 앞에 서서 브리핑하고 있었다. 그녀의 둥근 안경이 화면 빛을 반사해 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사망 신고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사망 시점과 장부의 기록 시점이 안 맞아요. 장부 기록이 사망 신고보다 평균 3달이 빨라요. 사망 신고 전에 이미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다? 강혁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다. 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이 사람들은 죽은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의 죽음을 가장해서 새로운 신분을 받은 거지. 이에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독거 노인이나 연고가 없는 사람이 조용히 숨지면 그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고만석은 그 시간차를 이용해서 죽은 사람의 집과 신분을 통째로 넘긴다. 강혁이 말을 이었다.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은 사람에게, 빚에 쫓기는 사람, 범죄에서 도망치는 사람, 아니면 자발적으로 다른 삶을 원하는 사람,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다. 박서연, 자발적 계약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렇다면 박서연은 자기 의지로 사라진 것일까? 아니면 장부의 기록 자체가 거짓일까? 형한테 연락해야겠어. 강혁이 휴대폰을 들었다. 3번 신호음이 울리자 강민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혁아, 이 밤에 무슨 일이야? 형, 나 지금 강서구 재개발 4구역 건으로 파고 있는 거 있어. 황금열쇠 부동산이라고 들어봤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강민혁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그 이름 어디서 들은 거야? 형이 먼저 말해. 검찰에서도 지금 그쪽 재개발 구역 비리 수사 중이야. 토지 보상금 횡령 건으로 들어갔는데 수사하다 보니까 묘한 게 나와. 재개발 구역 안에서 주민등록 이전 기록이 비정상적으로 많아. 죽은 사람 명의로 전입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가 수십 건이야. 강혁의 눈이 번뜩였다. 죽은 사람 이름으로 산 사람이 들어가 살고 있다? 그래. 그리고 그 전입 신고가 전부 같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경유해서 이루어졌어. 황금열쇠 부동산. 형제의 수사가 같은 지점에서 만났다. 강혁은 장부 사진을 강민혁에게 전송했다. 형, 내가 안에서 좀 더 파볼게. 아직 404호를 확인 못했어. 혁아, 강민혁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위험하면 바로 빠져. 알았지? 나 알아서 해. 알아서 한다는 놈이 맨날 병원에 실려가잖아. 강혁이 피식 웃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이에나가 커피잔을 내밀고 있었다. 믹스커피가 아니라 핸드드립 원두커피였다. 고만석 할아버지, 믹스커피보다는 이게 나을 거예요. 고맙다, 애나 씨. 이에나는 강혁의 손에서 커피잔이 전해지는 순간에 체온을 느꼈다. 따뜻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화면을 응시했다.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면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이 최선이었다. 위장 취업 8일째 밤, 강혁은 행동에 나섰다. 낮 동안 고만석의 열쇠고리에서 404호 열쇠의 형태를 눈으로 외워두었다가 고만석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해 찰흙으로 열쇠본을 떴다. 이에나가 사무소의 첨단 장비를 이용해 3D 프린터로 열쇠를 복제했다. 밤 11시, 재개발 4구역은 인적이 끊겨 있었다. 가로등 절반이 고장나 있었고 빈집들이 검은 입을 벌린 채 골목 양쪽에 늘어서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어딘가에서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혁은 4구역 3동 404호 앞에 섰다. 낡은 다세대 주택의 4층,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형광등이 깜빡깜빡 신경질적으로 명멸했다. 404호의 현관문은 겉보기에 평범했다. 달아 빠진 녹색 철문에 먼지가 쌓여 있었고 우편함에는 몇 달 전 전단지가 꽂혀 있었다. 애나 씨 들어간다. 네.
드론 상공에 띄워놨고 주변 CCTV 해킹 완료했어요. 이상 움직임 있으면 바로 알려줄게요. 강혁이 복제 열쇠를 자물쇠에 넣었다. 찰칵 열렸다.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바깥보다 체감 5도는 낮은 것 같았다. 그리고 냄새,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강혁이 손전등을 켰다. 404호의 내부는 일반적인 주거 공간이 아니었다. 거실이 있어야 할 자리에 긴 작업대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서류 뭉치, 증명사진 더미, 인감 도장 세트, 인주, 주민등록증 양식, 아니 양식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위조 신분증이 수십 장 널려 있었다. 맙소사, 강혁이 낮게 내뱉었다. 한쪽 벽에는 대한민국 지도가 붙어 있었고 지도 위에 빨간 핀이 꽂혀 있었다. 부산, 강릉, 목포, 제주, 전국 각지의 농어촌 마을이었다. 각 핀 옆에는 이름이 적힌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강혁은 사진을 찍으며 안쪽으로 더 들어갔다. 작은 방 하나에는 옷이 들어 있었다. 남성복, 여성복이 사이즈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가발 여러 개가 마네킹 헤드 위에 씌워져 있었다. 또 다른 방에는 의료기구들이 있었다. 간이 수술대, 소독 장비, 그리고 강혁의 눈이 멈추었다. 성형수술 도구 세트. 이것은 단순한 신분 세탁이 아니었다. 얼굴까지 바꾸는 완벽한 인간 증발 시스템이었다. 탐정님, 괜찮으세요? 이에나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녀도 강혁의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것이었다. 괜찮아. 강혁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떨리고 있었다. 그때 작업대 위의 서류 더미 사이에서 한 장의 사진이 강혁의 눈에 들어왔다. 박서연의 얼굴이었다. 그 옆에 다른 사진이 있었다. 같은 여자지만 머리카락 색이 다르고 눈매가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다. 사진 아래에 메모가 있었다. 수술 완료. 2022년 8월 3일. 새 신분. 다나카 미유키. 출국 예정. 2022년 8월 15일. 오사카. 박서연은 얼굴을 바꾸고 일본인 여성의 신분으로 일본에 간 것이었다. 자발적 계약. 강혁은 이가 빠지도록 이를 물었다. 자발적이었다. 정말로 자발적이었을까? 박서연이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기에 자신의 얼굴까지 바꾸고 이 세상에서 증발해야 했을까?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짤랑. 열쇠 소리가 현관문 바깥에서 들렸다. 강혁의 몸이 본능적으로 굳었다. 형사 시절 골목과 담장, 좁은 공간의 지리를 본능적으로 읽어내는 추격 능력이 발동했다. 탈출로를 찾았다. 창문 4층이지만 옆 건물 옥상과의 높이 차이는 2미터 정도. 뛰어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늦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어둠 속에서 고만석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뒤로 2명의 사내가 서 있었다. 덩치가 크고 눈빛이 차가운 사내들이었다. 그리고 고만석의 옆에는 김은지가, 아니 윤세라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고만석이 형광등을 켰다. 불이 켜지자 노인의 얼굴이 드러났다. 인자한 미소는 어디에도 없었다. 차갑고 무표정한 구렁이의 얼굴이었다. 한정우 씨, 아니, 고만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강혁 씨, 전 강력계 형사 출신, 현재 강혁 탐정사무소 대표. 맞지? 강혁에게 눈이 가늘어졌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이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치고 내 귀에 안 들어오는 건 없어. 자네가 첫날 들어왔을 때부터 알고 있었지. 눈이 달라. 형사 눈은 죽어도 못 숨겨. 고만석의 손이 열쇠고리를 만지작거렸다. 짤랑, 그 소리가 좁은 404호 안에서 메아리쳤다. 강혁이 눈을 떴을 때 머리 뒤쪽이 둔하게 아팠다. 뒤통수를 맞은 것이었다. 무술 유단자인 그였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3명을 동시에 상대하기에는 불리했고 결국 한 놈의 새 파이프에 뒤통수를 허용하고 말았다. 콘크리트 벽, 형광등 하나, 파이프가 천장을 가로지르는 지하 공간이었다. 강혁의 양손은 의자 팔걸이에 케이블 타이로 결박되어 있었다. 여긴 어디야? 복덕방 지하. 고만석의 목소리가 그림자 속에서 흘러나왔다. 노인은 맞은편 낡은 의자에 앉아 역시 믹스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이 지하 밀실에서까지 믹스커피를 마시는 그의 모습은 기괴하리만큼 일상적이었다. 이 재개발 구역 지하에는 아무도 모르는 통로가 있어. 일제 강점기 때 파놓은 방공호랑 이어져 있지. 나는 이 동네에서 40년을 살았어.
이 구역의 모든 길을 알아. 땅 위도 땅 아래도. 강혁은 결박 상태를 확인했다. 케이블 타이 단단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주머니 속에 복제 열쇠, 이에나가 끝을 날카롭게 갈아놓은 특수 열쇠가 아직 남아 있었다. 몸수색이 허술했다. 아마도 강혁의 주머니에서 휴대폰만 빼앗고 작은 열쇠까지는 확인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시간을 벌어야 했다. 박서연. 강혁이 입을 열었다. 그 여자는 왜 사라져야 했지? 고만석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술을 닦았다. 박서연 씨? 아, 그 아가씨. 의뢰인이 보낸 거지? 약혼자라는 그 남자. 대답해. 그 아가씨는 스스로 원해서 온 거야. 고만석의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다. 세상에는 말이야.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너무 무서워서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박서연은 그 아가씨에게는 사정이 있었어. 아주 무서운 사정이. 그것까지 내가 말해줄 필요는 없지. 자발적이었다는 거야? 그래. 5천만 원을 내고 얼굴을 바꾸고 새 이름을 받아서 일본으로 떠났어. 지금쯤 오사카 어딘가에서 다나카 미유키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겠지. 강혁의 턱이 굳었다. 고만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노인은 생각보다 키가 컸다. 구부정한 허리를 펴니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사람의 인생을 거래해 온 자의 눈이었다. 자, 강탐정. 나도 자네한테 제안을 하나 하지. 고만석이 강혁 앞으로 다가왔다. 자네도 사라져. 새 이름, 새 얼굴, 새 삶. 내가 만들어줄 수 있어. 돈은 자네한테 충분하잖아. 1,000억짜리 재산가라며? 자네 아버지 유산이 꽤 됐다고 들었는데 내 신상까지 다 조사했구만. 이 바닥에서 40년을 하면 안 되는 게 없어. 고만석이 씁쓸하게 웃었다. 자, 선택해. 하나, 이 세상에서 증발해서 다른 사람으로 산다. 둘, 이 자리에서 차가운 시체가 된다. 이 지하 통로에 묻히면 영영 못 찾아.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윤세라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할아버지, 이 사람 그냥 여기서 처리하면 안 돼요? 탐정이잖아요. 사무소에 동료도 있을 거고 검찰이랑도 연결되어 있을걸요. 살려보내면 우리 다 끝나요? 고만석이 고개를 돌려 윤세라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히는 순간 강혁은 그 사이에서 미묘한 긴장을 감지했다. 파트너십이 아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신뢰가 없었다. 이해관계로만 묶여있는 관계. 이것이 균열의 지점이었다. 강혁은 입꼬리를 올렸다. 윤세라 씨, 아니 김은지 씨, 아니 진짜 이름이 뭐지? 강혁이 말했다. 아, 맞다. 본명은 윤세라지. 고만석 할아버지 장부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 윤세라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가 고만석을 돌아보았다. 할아버지, 내 본명을 장부에 적어뒀어요? 고만석이 눈을 깜빡였다. 그것은 대답이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예라는 뜻이었다.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윤세라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잡히면 나도 같이 끝난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닐 텐데 왜 내 이름을 보험이지? 고만석이 담담하게 말했다. 자네가 나를 배신하지 못하게. 배신이요? 강혁이 불을 지폈다. 윤세라 씨, 내가 장부를 봤는데 재미있는 게 있더라. 최근 3개월 동안 고만석 씨가 받은 돈과 당신한테 지급된 수수료가 안 맞아. 계약 건수는 11건인데 당신한테 수수료가 나간 건 7건밖에 없어. 나머지 4건은? 윤세라의 눈이 좁아졌다. 고만석을 쏘아보았다. 할아버지, 나한테 안 준 4건이 뭐예요? 그건. 고만석이 말을 더듬었다. 처음으로 노인의 표정에 동요가 스쳤다. 아, 그리고 하나 더. 강혁이 목소리를 낮추었다. 윤세라 씨 혹시 알아? 고만석 할아버지가 당신 뒤로도 따로 브로커를 두고 있다는 거. 장부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대행인 이름이 적혀 있더라. 당신 후임이야. 이것은 거짓이었다. 장부에 그런 기록은 없었다. 그러나 강혁은 내기를 걸었다. 두 악인 사이의 불신은 진실이 아니라 의심만으로도 충분히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내기는 적중했다. 할아버지, 윤세라가 소리쳤다. 나를 갈아치울 생각이었어요? 내가 3년 동안 몇 명을 데려왔는데, 세라야, 진정해. 이놈이 이간질하는 거야. 장부에 내 본명을 적어놓고 수수료를 떼먹고 이제 후임까지? 윤세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녀의 손이 주머니로 갔다. 작은 접이식 나이프가 번쩍 빛났다. 인연이 고만석이 벌떡 일어났다. 노인의 움직임은 나이에 비해 놀라울 만큼 빨랐다. 밀실 안에서 난투극이 벌어졌다. 윤세라가 나이프를 휘두르고 고만석이 의자를 집어던지고 두 명의 부하들이 어디에 붙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사이 강혁은 주머니 속에 특수 열쇠를 꺼내어 날카롭게 갈린 끝부분으로 케이블 타이를 그어댔다. 끊어졌다. 강혁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가장 가까이 서 있던 부하의 명치를 주먹으로 찔렀다. 무술 유단자의 정확한 일격이었다. 사내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두 번째 부하가 달려들었지만 강혁은 몸을 낮춰 사내의 팔을 잡아 비틀며 콘크리트 벽에 내던졌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내가 쓰러졌다. 나가야 해. 강혁이 중얼거렸다. 고만석과 윤세라는 여전히 서로의 멱살을 잡고 있었다. 강혁은 밀실의 출구를 찾았다. 콘크리트 벽 한쪽에 철문이 있었다. 지하 통로로 연결되는 문이었다. 열쇠, 복제 열쇠가 맞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강혁은 열쇠를 자물쇠에 넣었다. 들어가지 않았다. 다른 열쇠였다. 강혁은 이를 악물고 자물쇠를 발로 걷어찼다. 3번, 4번, 5번. 낡은 자물쇠가 비명을 지르며 떨어져 나갔다. 철문 너머로 어두운 지하 통로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통로는 좁았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폭이었고 천장이 낮아서 강혁은 머리를 숙이고 달려야 했다. 185cm의 체구에는 불리한 공간이었지만 골목이나 담장 등 좁은 공간의 지리를 본능적으로 읽어내는 그의 능력이 빛을 발했다. 공기의 흐름을 읽었다. 왼쪽에서 미세한 바람이 불어왔다. 출구가 있다는 뜻이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고만석의 부하 하나가 정신을 차리고 추격해 오는 것이었다. 강혁은 달렸다. 통로는 미로처럼 갈라졌다. 일제강점기의 방공호답게 사방으로 가지를 뻗고 있었다. 그러나 강혁은 바람의 방향을 놓치지 않았다. 왼쪽, 직진, 오른쪽, 다시 왼쪽. 바람이 점점 강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철 사다리가 나타났다. 위를 올려다보니 맨홀 뚜껑이 보였다. 강혁은 사다리를 올라가 맨홀 뚜껑을 밀었다. 무거웠다. 온 힘을 다해 밀어 올리자 뚜껑이 열리며 차가운 밤 공기가 폐를 채웠다. 재개발 구역의 빈 골목이었다. 허물어진 담장 사이로 별이 보였다. 탐정님, 이어폰은 이미 떨어져 버린 뒤였다. 그러나 골목 끝에서 헤드라이트가 빛났다. 검은색 최고급 승용차가 미끄러지듯 달려왔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지고 이에나의 얼굴이 나타났다. 타세요. 강혁은 뛰어올라 조수석에 올라탔다. 이에나가 엑셀을 밟자 차가 맹수처럼 튀어나갔다. 그녀의 운전 실력은 고수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했다. 각종 장비를 다루는 맥가이버 수준의 이에나는 운전대를 잡으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뒤쪽 백미러에 추격자의 차량 불빛이 나타났다. 2대, 고만석의 부하들이었다. 에나 씨, 어떻게 여길? 연락이 끊기고 1시간째라서요. 드론으로 지하 통로 추정 지점 계산했어요. 그리고 강민혁 검사님께 이미 연락했어요. 경찰 출동 중이에요. 역시 강혁이 픽 웃었다. 나보다 한 발 빠르다니까. 이에나는 대답 대신 핸들을 꺾었다. 좁은 골목을 시속 80으로 돌파하는 그녀의 운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추격자의 차량이 골목 입구에서 벽을 긁으며 속도를 줄이는 사이 이에나는 재개발 구역을 빠져나와 대로로 합류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가까워지고 있었다. 새벽 3시 서울 강서경찰서 강민혁 검사가 직접 현장을 지휘했다. 검찰과 경찰 합동으로 황금열쇠 부동산과 404호 그리고 지하 통로 전체를 수색했다. 고만석은 지하 밀실에서 발견되었다. 윤세라와의 난투극에서 허리를 다친 채 낡은 장판 위에 누워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열쇠고리가 쥐어져 있었고 열쇠들이 짤랑짤랑 희미하게 울리고 있었다. 윤세라는 지하 통로를 통해 도주를 시도했으나 출구마다 배치된 경찰에 의해 2시간 만에 체포되었다. 404호에서 압수된 증거물은 방대했다. 위조 신분증 38장, 위조 여권 12건, 성형수술 관련 의료기록부, 해외 연락망이 담긴 번호폰 11대, 그리고 고만석의 비밀 장부,
장부에 기록된 32명 중 28명의 실종자에 대한 수사가 즉각 시작되었다. 이 중 14명은 국내에서 타인의 신분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8명은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6명의 행방은 아직 불명이었다. 강혁은 강서경찰서 복도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아메리카노, 이에나가 자판기에서 뽑아온 것이었다. 탐정님, 뒤통수 괜찮아요? 괜찮아. 이 정도 맞아본 건 한두 번이 아니야. 이에나가 그의 옆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경찰서의 형광등이 차가운 빛을 내리쏟았다. 박서연 씨는 이에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직 찾아야 해. 강혁이 말했다. 고만석이 말한 대로 자발적으로 간 거라면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이유를 찾아야 해. 바로 그때 강민혁이 복도를 걸어왔다. 혁아, 형. 강민혁은 동생의 옆에 서서 투명한 증거 봉투를 하나 내밀었다. 봉투 안에는 봉해진 편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 봉투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김도윤 씨 또는 나를 찾아줄 누군가에게 고만석 금고 안에서 나왔어. 강민혁이 말했다. 박서연 씨가 남긴 거야. 강혁의 손이 떨렸다. 장갑을 끼고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3장의 편지지가 있었고 박서연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박서연은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면서 어느 온라인 포럼에서 우연히 대규모 불법 도박 사이트의 내부 문서를 번역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것이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 관련 문서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조직은 박서연이 문서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그녀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경찰에 신고하면 가족과 약혼자를 해치겠다고 했다. 박서연은 김도윤을 지키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대신 재개발 구역에서 떠도는 소문을 듣고 황금 열쇠 부동산을 찾아갔다. 스스로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조직이 김도윤에게까지 손을 뻗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편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도윤 씨에게 미안해요. 당신을 지키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나를 찾지 마세요. 나는 이미 박서연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했던 마음만은 어떤 이름으로 살든 변하지 않을 거예요. 강혁은 편지를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접었다. 형, 강혁이 입을 열었다. 이 도박 조직건 검찰에서 파줄 수 있어? 이미 지시 내렸어. 강민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라 조직범죄 연루건이야. 풀수사 들어간다. 그리고 박서연, 오사카 쪽으로 국제공조 요청할 거야. 다나카 미유키라는 이름으로 입국한 기록이 있으면 찾을 수 있어.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에나를 돌아보았다. 이에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새벽빛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고 그녀의 둥근 안경에 아침 하늘이 비쳐 물들고 있었다. 에나 씨, 네 탐정님, 고맙다. 이에나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올라갔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강혁을 바라보았다. 한마디를 하려다가 삼켰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당연한 거예요. 저도 탐정사무소 사람이니까요. 강혁은 웃었다. 그 웃음은 따뜻했다. 그리고 약간 쓸쓸했다. 2022년 11월 고만석은 특수사기, 문서 위조, 범인은닉 등 10여 개 혐의로 기소되었다. 윤세라 역시 공범으로 함께 기소되었다. 재판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인간 증발 부동산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뉴스를 도배했고 재개발 구여둠이 세상 밖으로 드러났다. 실종자 28명 중 22명의 소재가 파악되었다. 그들 중 상당수는 빚, 가정폭력, 범죄 조직의 위협 등에서 도망치기 위해 자발적으로 고만석을 찾아간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일부는 고만석과 윤세라에 의해 강제로 신분을 빼앗기고 원래의 삶에서 쫓겨난 피해자들이기도 했다. 강혁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형사 시절부터 품어왔던 물음을 다시 떠올렸다. 범인을 잡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떻게 살아남고 삶을 이어가는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아마 영원히 나오지 않을지도 몰랐다. 강혁은 의뢰인 김도윤에게 사건의 결과를 보고했다. 박서연이 살아있다는 것, 자발적으로 떠났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가 김도윤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것.
김도윤은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혁은 그의 곁에 앉아 기다려 주었다. 1시간이 넘도록. 그것이 탐정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강혁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12월의 어느 오후, 강혁은 혼자서 강서구 재개발 4구역을 찾았다. 황금열쇠 부동산은 문이 닫혀 있었다. 경찰 봉인 테이프가 유리문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빛바랜 매물 전단지는 그대로였고, 황금열쇠 부동산이라는 간판은 여전히 삐딱하게 걸려 한쪽 모서리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강혁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한참 동안 그 앞에 서 있었다. 믹스커피 냄새, 낡은 장판, 짤랑거리는 열쇠 소리, 일상적이고 정겨운 풍경 뒤에 숨겨져 있던 서늘한 진실. 이 평범한 복덕방에서 수십 명의 인생이 거래되었고, 누군가는 자발적으로, 누군가는 강제로 이 세상에서 지워졌다. 강혁의 휴대폰이 울렸다. 이에나였다. 탐정님, 오사카에서 연락 왔어요. 뭐래? 다나카 미유키라는 이름으로 입국한 기록은 있는데 현재 거주지가 확인이 안 돼요. 이 주소에서 3달 전에 이사한 것 같아요. 이사했어? 네. 그런데 이사하면서 집주인한테 남긴 메모가 있대요. 일본어로 적혀 있는데 이에나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 한국에서 누가 나를 찾아오거든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적혀 있었대요. 강혁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박서연은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아니, 바라고 있었다. 애나 씨, 일본행 비행기 예매해줘. 이미 했어요. 내일 오전 10시 인천발 간사이행. 비즈니스석 2자리. 2자리? 저도 가야죠. 현지에서 분석할 게 있을 테니까요. 강혁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소리 없이 웃었다. 이해나는 언제나 이랬다. 한 발 빠르고 철두철미하고 그리면서도 자신의 마음은 끝끝내 내보이지 않는. 강혁은 황금열쇠 부동산의 닫힌 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다. 유리문 너머로 어둠이 내려앉은 복덕방 내부가 보였다. 텅 빈 책상, 낡은 정수기, 벽에 걸린 2022년 달력, 그리고 구석에 놓인 스테인리스 컵. 고만석에 믹스커피가 담겨 있었을 그 컵은 지금은 텅 비어 있었다. 강혁이 몸을 돌렸다. 재개발 구역의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는 그의 뒷모습 위로 겨울 해가 낮게 깔려 있었다. 박서연을 찾기 위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다. 하나의 문은 닫혔다. 그러나 또 다른 문이 열리려 하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열쇠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짤랑.